안녕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여실히 제 경험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기 마련이고 또 나쁜 때가 있으면 언젠가 해뜰 날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8년 전쯤 저희 집은 몹시 나쁜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대표의 횡령 및 투자금 관련 문제로 일순간 망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 시기가 참 안 좋았었어요. 저라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저 역시도 그때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몸이 약해서 임신이 좀 힘들게 된 편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센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많고 외근도 엄청 잦았고요. 임신 후에도 무리를 해서 일을 계속하다가 하마터면 유산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경부 길이도 짧은 편이고 몸도 약한 편이다 보니 웬만하면 활동을 자제하고 계속 쉬어야 된다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휴직을 앞당겨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의 상의 끝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 출산 후 1, 2년 정도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저도 다시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까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대출금에 생활비에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은 고정인데 수입이 없게 된 거였죠.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까지 태어나면 돈 들 일은 더 많아질 텐데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장을 급히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고 결국 급한 대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을 구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온몸이 성한 데도 없었고 잘 때는 끙끙 앓을 정도로 몸에 부처 있어요. 딱히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받을 여건도 마땅치 않아서 더 안타까웠죠. 시댁도 시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는 데다 잘 사시는 편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언니의 사정은 좀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4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건축 자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거든요. 직원들은 형부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작은 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부가 대표로 있기도 하고 매출도 좋아서 언니네 집은 여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형부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를 차고 다녔죠. 돈도 많아서 씀씀이도 컸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돈을 좀 잘 번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과 저희 가족을 종종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이든 저희 부모님 생신이든 형부를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희 집은 아예 안 오다시피 했거든요. 언니는 형부가 워낙 바쁜 사람 아니야. 고 잘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고 그때 온 식구가 다 모이게 되었어요. 조카 돌잔치 축하해주고 가족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 했죠. 그런데 형부가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더군요. 임서방은 어떻게 갈수록 마르는 것 같아. 비쩍 골았어. 이런 비싼 호텔 연회장은 오기 힘들 테니까 왔을 때 많이 먹어도.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며 웃는 겁니다. 이런 비싼 호텔은 평소 오기 힘들 테니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부는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도 아니면서 자기가 더 잘 살고 또 손윗동서라는 이유로 저희 남편을 곧잘 무시했습니다. 임서방, 다니는 회사가 이름이 뭐랬지? 한성테크예요. 완전 특보네. 거기는 직원이나 몇 명이나 있는데? 30명 정도 됩니다. 에휴, 그런데 다녀서 삼시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남편도 민망한 듯 그냥 웃더라고요. 형부는 사람 깔보는 소리를 습관적으로 잘했거든요. 저는 듣기만 해도 짜증날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너네 형부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아니야.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렇게 우리 집 식구들 대놓고 무시하는데? 무슨 무시야.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너네 형부가 성격이 호탕하고 좀 직설적이라 그런 거지. 원래 회사 대표들은 좀 그래. 내가 보기엔 형부가 언니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돈을 워낙 잘 벌었고 그 덕에 언니도 좋은 차에 운동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잘 살았거든요. 언니는 그 생활에 너무 만족하는 듯 했죠. 형부는 저희 부부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잘 그랬어요. 처제 아기 가졌다며? 네. 아휴, 두 사람 보는 걸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어? 애 키우는 거 진짜 다 돈이야. 괜찮아요. 형편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죠. 철없는 소리 한다. 애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줘봐. 나중에 원망 엄청 듣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돈 없으면 애는 안 낳아야 된다고 봐.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남편도 불쾌해 보이고요. 저희가 기막혀서 대꾸 안 해도 혼자서 잘도 떠듭니다.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언니한테 육아용품 쓴 거 다 챙겨달라 그래. 괜히 기분 낸답시고 쓸데없이 돈 들여서 또 사지 말고. 없는 살림에 기분 낸다고 사대면 지금도 개털인데 더 개털된다. 우리는 진영이 키우는데 쓴 거 다 좋은 거 비싼 걸로만 샀으니까 그런 거 다 받아가라고. 형부의 말에 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내가 다 모아놨어. 너 형부한테 고맙다 그래. 우리 덕에 처제네는 애 거저 키우겠네. 육아용품 일부러 다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형부의 무시하는 말투를 듣자 하면 그깟 거 필요 없으니 안 받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참 볼 때마다 하나부터 10까지 재수탱이다 싶었지만 정작 같이 사는 언니는 불만 없이 살고 또 왕래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별다른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이 실직 후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언니도 알게 됐거든요. 제부 요새 상하차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한다며? 일자리도 구하고 있긴 한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 일 하고 있어. 그거 많이 힘들다던데. 안 그래도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나 봐. 파스도 엄청 쓰고. 나도 보고 있음 안쓰러워. 형부한테 물어볼까? 혹시 형부네 회사에 자리 있는지? 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저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일했던 분야도 아예 다르고 우리 남편이 형부네 회사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일이야 배우면 되지. 괜찮아. 지금 이력서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연락 오면 면접 보러 갈 거야. 하지만 며칠 뒤 형부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서지간이라도 번호만 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아예 없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임서봐,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일해. 힘들 때 돕는 게 또 가족 아니겠어? 남편은 형부의 제안에 고민했습니다. 상하차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까지 삐끗하는 바람에 또 한동안은 일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안 보는데도 대놓고 무시하는 성격인데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력서 낸 곳들에서 연락도 안 오고 취업도 쉽지 않은데 가볼까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일은 곧잘 하는 편이고 눈치도 빠른 편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형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하면서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맙고도 짠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전화해 이렇게 취업 자리까지 도와주셔서 고맙다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태까지 일했던 분야와는 달라도 또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남편의 뜻이 그렇다 보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남편 실직했다니까 챙겨주시는구나 싶어 형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부는 회사 다닌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하루는 남편이 집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만약 술자리가 있어도 전화도 꼬박꼬박하고 늦지 않게 귀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런데 밤늦게 전화 건 거예요. 같이 술을 먹는다던 남편의 친구로부터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남편 친구는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 친구가 남편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데리고 왔더군요.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인지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남편을 겨우 눕혀두고 데리고 와준 친구에게 물을 드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상균씨.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저 사람은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먹었는지. 제 말에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기 재수씨. 네. 재준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가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긴 지 힘든 거 내색 잘 안 하는 놈이니까. 뭔데요? 지금 새로 들어간 회사 있죠? 재수씨 형부네 회사라고 했던. 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부라는 사람 참 그렇더라고요. 왜요? 아예 재준이가 말 안 하죠. 네.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피곤해하고 좀 지쳐 보이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따로 저에게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어떻느냐고 물었을 땐 그냥 다닐만 하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죠. 재준이네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형부분이요. 회사에서 재준이 완전 개무시하나 봐요. 그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체계도 제대로 없다곤 하던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재준이 부를 때 야야거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구분 없이 막 시키나 봐요. 자기 어디 나갈 때 기사 노릇도 하라고 한대요. 한 번은 재준이가 운전하는데 뒷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면서 아 좋네 기사 딸린 차에 이게 인생이지 임서방 안 입고 오면 너도 성공해 그러더래요. 재준이가 그날 속이 너무 상해서 혼자서 편의점에서 팩소주 먹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 주는 것도 일상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툭하면 따로 불러다가 그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일하라고 했다는 소리도 잘한대요. 재준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하기로 했는데도 한 번씩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다면서 마음 같아선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남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집에서는 그런 내색 하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워낙 천성이 착하고 속이 깊은 데다 말수도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한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쌓아두었다 생각하니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지간이잖아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형부라는 분. 재준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먹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얘 잡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지랖 넓긴 했는데 워낙 착한 친구인 거 아니까 속상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친구분은 그러고 나가셨어요. 저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봤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고 힘들었을까 참 말도 못하게 미안했습니다.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토록 참고 또 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여보. 왜? 나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오늘 회사 가면 형부한테 그만둔다고 해. 제 말에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딴 회사 다니지 마. 그리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자기 새로운 회사 구할 때까진 일단 집에서 좀 쉬어. 무슨 소리야? 어제 상균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형부가 당신 완전 개무시한다며.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상균이 그 자식은 왜 그런 말을. 섭섭하다. 친구한테도 하는 말을 정작 와이프인 나한테는 왜 못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하잖아.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오늘 가서 말해. 이제 그만 다닌다고. 어떻게 그래. 이제야 일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당신 속으로 골병 드는 것보다 나아.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형부도 진짜 너무한다. 이왕 취업시켜주기로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일 가르쳐주고 일 다니게 하면 되지. 당신한테 그런 갑질이나 해? 참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내가 상균 씨한테 들은 거 이상으로 형부가 당신한테 막대하지? 안 봐도 비디오야. 당신이 별 문제 없이 회사 잘 다닌다고 했을 때 형부 성격에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참을만 해. 그리고 당장 취업 자리도 쉽지 않고. 아니야. 참지 마. 뭐하러 참아. 막말로 형부네 회사가 엄청 잘 나가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봉을 대단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도 완전 쥐꼬리에 허구한 날 야근해. 주말 특근까지. 됐다 그래. 그 정도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어디서 사람을 그따위 취급하고. 오늘 가서 말해? 아니면 오늘 가지 말던가. 어떻게 그러냐. 일단 나 출근부터 할게. 나중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은 헐레벌떡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저희의 상황이 갑갑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진짜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뭔 소리야? 저는 언니에게 지난날 남편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니는 도리어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기껏 형부가 생각해서 일자리까지 도와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대표가 몇 마디 했다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일 가지고 몇 마디 한 게 아니라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다잖아. 모욕이라니. 내가 들어보니 별말도 아니구만.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꼽주고 잡일시키고 기사 노릇시키는 게 그게 별말도 아니야? 일하는 건데 어떻게 좋은 것만 골라서 해. 임서방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그렇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야? 뭐? 기껏 생각해서 일자리 소개시켜줬더니 실은 관도 챙겨줘도 난리야. 관둘 거야.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러던지 니네가 아직 덜 급했나 보다. 언니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힘들어진 건 맞고 일자리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행동이 잘한 건가요? 그날 남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했어? 그만둔다고? 에휴, 어떻게 그래. 상균 씨가 한 말 다 사실이지?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당신 전에 회사 다닐 때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도 챙겨주고 그랬었잖아. 우수사원으로도 잘 뽑히고. 당신이 얼마나 꼼꼼하고 책임감도 넘치는데 일 못한다고 형부가 그렇게 했겠어? 원래도 우리 집 아래로 보던 사람이니까 더 대놓고 그러는 거겠지.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건데 덜컥 내가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그 정도 조건은 다른 데도 구할 수 있잖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 말은 가족이라면서 그렇게 막말하고. 괜찮아. 사실 다니면서 나도 좀 힘들긴 한데 당신이랑 우리 꼬물이 생각하면 다 괜찮아. 회사 일이라는 게 어딜 가나 스트레스기도 하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싫어도 싫은 내색도 잘 안 하는 남편이기에 속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꾸역꾸역 형부 회사를 더 다녔고 저는 머지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생겼어요. 바로 형부가 저희 남편의 얼굴을 심하게 때리게 된 일이었죠. 남편은 안아골절로 전치 6주까지 나오게 됐고요. 상황 자체도 너무 기가 막힌데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부네 회사에서 오래된 자재 재고가 자꾸 없어졌고 형부는 누가 몰래 자재를 빼돌려서 파는 것 같다고 의심했대요. 그러다가 형부 회사에서 오래 다녔던 한 직원이 저희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오래된 재고 파악을 자주 했었고 창고 정리하느라 야근도 자주 했었어요.
수량이 제대로 안 맞아서 한번 정리해서 형부한테 보고할 거라고 저한테도 말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직원이 형부에게 몰래 찾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밤늦게 자재 실은 트럭을 타고 가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형부는 저희 남편에게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서 이딴 짓을 하냐고 했고 저희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세우지 말라고 도저히 못 참겠고 그만둘 거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기 자리 와서 짐 챙기는데 형부가 다짜고짜 와서는 저희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는 겁니다. 주변 직원들도 안 말리고 저희 남편도 속수무책으로 맞았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와 남편은 진단서 떼서 경찰서로 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남편이 도둑놈이라고 자재 훔쳐간 거 신고해놨으니 증거만 잡히면 바로 고소할 거라고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부네 회사의 자재를 빼돌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워낙 형부와 오래 함께한 직원이라서 그 직원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하지만 그 직원이 몰래 재고를 빼돌린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라더군요. 저희 남편이 수량이 안 맞는 자재에 대한 재고 조사를 자꾸 하니까 거슬렸던 그 직원이 형부에게 남편이 범인이라고 자기가 한 짓을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하지도 않은 일로 형부에게 얼굴이 골절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거고요. 저는 형부가 너무 괘씸해서 합의도 해주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나 형부가 그 사이에 진절머리 나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오해가 있었고 풀렸으면 됐잖아. 너 이제 애도 있는데 심보 그렇게 못되게 쓰지 마. 심보는 누가 못되게 썼는데. 그래서 기어코 합의 안 하고 너네 형부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잘못했으면 콩밥 먹어야지. 진짜 못됐다 너. 그 다음엔 형부가 저희 집에 아예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애랑 둘이 집에 있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형부 같으면 문 열어주고 싶겠어요? 처제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무슨 범죄자야? 가만히 있는 저희 남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입장에선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참나 진짜 너무하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죠. 누가 누굴 거뒀는데요? 맞잖아.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길래 우리 회사 들어오게 해주고 월급 주고. 근데 내가 실수 좀 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군다고? 형부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시네요.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기는 하세요? 그 말에 형부가 허 하며 비웃더라고요. 처제 됐다 그만하자. 합의해주는 걸로 너네가 갑자기 무슨 갑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뭐라고요? 갑이요? 그래 없이 사는 것들이 준다고 할 때 합의금 넉넉히 받아. 집도 무슨 거지 같은 데 살면서. 형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너무 괘씸해서 저는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형부나 언니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뻗대는데 정말 끝까지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 결심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저 몰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좀 봐주라고 합의해주고 적당히 넘어가 달라고 하셨대요.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면서 가족끼리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합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니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하셨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그러시니까 결국 합의금 받고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다 끝난 뒤 저한테 합의금을 주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도 마음 편하진 않았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덮고 지나가자고요. 합의금은 저한테 주면서 잘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입장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언니가 내내 앓는 소리하고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 없으니까 저희 남편을 설득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언니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참 서운하더군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등 떠밀려서 합의를 해준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언니와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됐고 친정 부모님과도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 일이 아주 큰 상처였거든요. 그 후로 천만다행으로 저희 집 사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실직했던 회사들보다 훨씬 크고 조건도 좋았죠.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 언니가 회사를 열게 되면서 오픈 멤버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남편에 이어 저도 일을 했고 그 당시 남편이 취미로 사두었던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여윳돈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는 집도 작은 빌라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주식에서 번 돈으로 제 차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과 저 매일이 바쁘고 정신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이제 곧 우리 꼬물이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언니는 아예 연락을 끊었었고 친정 부모님과는 기념일 정도에만 간간히 연락을 했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 일 가지고 아직도 꿍하니 하셨지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간간히 엄마를 통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씩 살림살이가 풀리고 있었는데 도리어 언니 집은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형부가 무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제대로 말아먹었다고 했거든요.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돈 많다고 맨날 뻐기던 사람 아냐.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지. 나 안 궁금해 언니네 어떻게 사는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너는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러니? 내가 듣는다고 해서 뭐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사는 거지 뭐. 알아서 안 하겠어? 너네 언니는 하루가 멀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 몰라요. 어쨌든 나 지금 좀 바빠서요. 하율이 사진 좀 보내줘.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돈 많다고 뻐기고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니 어쩌니 하더니 참 꼴 좋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형부네 사업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망한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부자들도 앓는 소리 잘하니까 그냥 좀 휘청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엄마에게 다시 언니네 집 얘기를 들었을 땐 형부네 사업은 이미 쫄딱 망한 뒤였습니다. 빚을 감당 못해서 형부의 회사를 헐값에 매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저도 적잖이 놀랐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진 건가 싶고요. 나중에야 듣게 됐지만 형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조카랑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하나 싶었죠. 빚쟁이들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언니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언니는 서류상 이혼까지 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엄마 폰으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요. 6년이나 인연 끊고 산 언니지만 그래도 언니기에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얼굴도 너무 상하고 얼굴도 엄청 고단해 보이더라고요. 6년 전 저나 남편을 깔볼 때는 참 얄미웠지만 이제 와서 힘들어진 언니를 보니 마음이 말할 수 없게 착잡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사 갔다며? 아파트로. 좀 됐어. 너 이사 가는데 언니가 뭐 해준 게 없었네. 미안해.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해줘 해주긴.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너네 형부가 뭐에 씌인 건지. 원래 하던 사업이나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호텔 사업 해볼 거라면서 빚까지 내서 끌어쓴 거야.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동업자 말에 꼬여가지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업자란 사람 순 사기꾼이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네 형부가 내 얘기 콧등으로라도 듣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다 무슨 소용이겠어.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아까 보니까 차도 좋은 걸로 바꿨더라. 아, 하율 아빠가 내 차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엄마한테 들으니까 제부 옮긴 회사도 잘 다니고 주식으로 돈도 꽤 벌었다며? 뭐 좋겠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미안해. 너나 제부한테. 됐어. 지난 일인데 뭐. 저기 있잖아. 혜은아. 응? 언니는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목요일 저녁에 너네 형부 여기에 잠깐 들르기로 했거든. 형부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며. 그래서 몰래 오는 거야. 근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많이도 필요 없어. 한 500. 아니 300이라도. 너네 형부 지금 숨어서 지내는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세가 많아서 몇백짜리 양주도 잘만 마시던 형부가 이제는 몇백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몰래 돈을 구하러 와야 된다니요. 언니가 너무 민망해하면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웠죠. 알겠어. 내가 융통해 볼게. 근데 언니, 형부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냅둘 거야? 그럼 어떡하니? 사채 같은 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방법 있지 않아? 그런 거 좀 찾아봐. 언제까지 저렇게 냅둘 거야? 그러게. 일단 알겠어.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맞아서 골절까지 된 적이 있다 보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단박에 싫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돈은 자기가 들고 간다고 처가댁인데 그동안 너무 안 갔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언니에게 전했고 친정 부모님도 오랜만에 저와 남편, 아이까지 가는 거다 보니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뽑아왔고 오랜만에 저희 친정에 가게 되었죠. 늦은 시간에 언니는 형부와 톡을 계속 주고받는 듯 했고 형부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형부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6년 만에 본 형부는 정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덩치도 크고 얼굴에 기름기도 많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그때 본 형부는 살은 다 빠져있고 머리도 까치집에 옷도 엄청 허름해져 있더라고요. 언니는 형부를 보고 살이 더 빠졌다고 울먹거렸죠. 언니가 밥 먹고 가랬는데 형부는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그것들이 기막히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 돈은? 그때 저희 남편이 형부에게 갔어요. 잘 지내셨어요, 형님. 형부도 저희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형부에게 드렸어요. 이거 저희도 주식이랑 예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500 정도 융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닐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저도 좀 알아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돈 봉투를 보더니 형부가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몹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형부가 왜 500밖에 안 되느냐고 할 줄 알았어요. 6년 전 형부의 성격을 아니까요. 하지만 형부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더군요. 그때 자네 얼굴 때리고 무시해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네한테 잘하는 건데. 형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엎드려 우셨고 저희 남편도 그런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언니도 미안하다며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괘씸하고 얄밉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니네가 이렇게 망하길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부는 미안하다고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돈을 챙겨 나갔죠. 언니도 울고 조카도 울고 저나 남편도 심란한 기분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은 나 여기 온다고 한 거 좋은 마음 아니었어. 형님 제대로 망했다고 하니까 어디 그 꼴 좀 보자는 마음도 있었어.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얼마나 망했을까 궁금했거든. 근데 막상 형님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나 그때 불러주는 데 없었을 때 형님 회사에서 도움받은 건 맞잖아.
그 후가 어떻게 됐든 그건 진짜 고마웠거든.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별도 없다. 자제 빼돌린다고 의심받아서 그렇게 맞아놓고. 그땐 참 속상했지. 내 딴에는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오히려 의심만 사고. 그때 형님이 나 무시한 거 솔직히 나도 열받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망했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거든. 계속 저렇게 도망 다니실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내내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 다니고 마지막엔 폭력까지 당했음에도 형부를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 남편.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여전히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형부랑은 간간히 연락하나 본데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언니에게도 말해주었죠.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요. 지금은 힘들고 막막해도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살자고 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며 일갈했던 형부. 6년이 지난 뒤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참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또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